국가봉사견, 경찰견, 군견, 소방견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은퇴하고 나면 감가상각 처리되고 국가가 어떤 지원도 못한다는데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군견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입양 홍보가 안 돼서 우리나라 군견이 외국에 팔리는 경우도 지금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9월 달에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매일매일이 특별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역임하시다가 NGO 단체를 직접 설립해서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마침표의 이영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마 매우 익숙하다라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장관님에서 소장님으로 변신을 하셨네요. 네, 변신했습니다.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마침표라는 연구소의 이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대한민국 문제해결연구소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떤 곳인가요? 제가 민간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국회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환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분한테 가서 뭔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좀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해결사의 이미지. 네, 해결사 이미지. 근데 실제로 제가 국회랑 정부에 있었지만 그곳이 궁극적인 해결사이긴 맞지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제 해결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네.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연대로 문제를 해서 해결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마침표입니다. 그야말로 마침표를 찍자. 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네. 마침표. 너무 멋진 얘기고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눈앞에 그려져서 진짜 마침표가 빨리빨리 찍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벌써 머리를 스치고 있는데요. 조금 저는 의외였던 게 이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지금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처음이 뭘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 마침표의 첫 프로젝트가요. 저희 방송에서도 누차 다뤘던 동물권 보호와 관련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여기 유기견 안락사 문제 해결도 있었고 이게 장관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어요. 저는 문제를 어떤 걸 풀자고 제가 정의하지 않아요. 저희 마침표의 굉장히 색다른 운영 방법은 저희가 정기 모임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누구나 앞에 나가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나도 그 문제를 같이 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동물권에 관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대한민국의 동물권 상승. 네, 이 부분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쉽게 나오는 반응이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왜 동물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또 정계에 계셨으니까 그걸 많이 느끼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물들은 투표권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직결되는 사람들, 뭐 유권자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의외예요. 근데 저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냐면 그 해외 보고서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동물을 학대하는 시민들이 많은 사회는 아동을 학대하고요. 가정폭력의 여성을 학대하는 비율이 세 개 축이 함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말을 못하지만 약한 생명체고 아이도 약한 생명체고 여성도 상대적으로 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회나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하는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여성과 아동과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뭔가 이렇게 취약한 계층 전체에 대한 인권이 함께 보장이 되고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안락사시키고 유기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인식이 전환만 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뭔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마침표에서 첫 번째 문제로 풀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리더분들한테 바라는 게
목소리가 없는 약자들을 대변해 주세요. 사실 이 요구가 굉장히 큰데 동물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거고 결국 동물에게 안전한 세상은 아이, 여성에게도 취약자들에게 안전한 세상이 맞습니다. 있다.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장관님, 소장님 같은 분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말씀하신 어떤 유기견 안락사 문제 또는 개식용 종식 문제는 아직도 사람들에 따라서 이해 수준이나 또는 공감의 정도가 매우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활동을 조금 더 하시면서 그런 벽에 부딪히신 적도 있으시죠? 네. 아니 저는 그동안 좀 이 동물권과는 관련 없는 삶을 많이 살았어 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여쭤봤어요. 배우면서 사실 가고 있는데 계기가 된 게 저희 어머님이 80에 은퇴하셨어요. 소상공인이셨는데 80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편히 지내실 줄 아셨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왔는데 그게 병원에 갔더니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일을 놓으셔가지고. 그만두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정서적인 반려동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하게 됐는데 아, 직접 소장님께서. 네, 입양을 했는데 이 강아지가 한 3개월 지나고 알았어요. 다리를 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봤더니 오른쪽 뒷다리가 짧고 발바닥 패드가 하나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우리 아이에게만 발생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무분별한 생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형견의 경우 1년 이내에 쓸개골 탈골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네. 2자리 숫자인 거예요. 아마 조사도 정확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제가 또 조사해 봤더니 이런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같은 종의 뭐 강아지, 개라고 하더라도 슬관절 탈구가 그렇게 거의 흔하지 없죠. 않다. 그리고 보통 그 이제 태어났을 때 건강검진 같은 거를 다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딱 국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아이는 번식은 더 이상 안 되고 요번 생만 잘 지내다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량 종자들이 이제 유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여하튼 우리들의 가족들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얼굴이 이쁜 아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작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춤형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면서 지금 불필요한 저런 데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해 맞습니다. 생산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인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우리 일반인들에게 짊어지고 있고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유기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그래도 경제 강국 10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번식장 문제를 지금 저거는 경매장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경매장입니다. 아, 저기 경매장. 번식장 경매장 문제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고 네.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마침표에서 또 하는 일을 하나 보다 보니까 어떤 국가봉사견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마침표를 좀 그러니까 그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더 이상 이제 국가봉사견에 대해서 홀대하는 걸 좀 맞춰주자라는 그런 의지도 모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사실은 이제 우회하면서 찾은 또 문제인데요. 이 유기되는 거, 안락사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회 문제에 가깝게 지금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그렇죠. 위해서 근본적으로 입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강아지가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권자도 아니고 네,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사실 주목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갖고 온 아젠다였는데요. 언니 국가봉사견, 경찰견, 군견, 소방견 이 친구들이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은퇴하고 나면 감가상각 처리되고 국가가 어떤 지원도 못한다는데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민법에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가봉사견에 대한 국가처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잖아요. 법도 없는데 아. 취약계층에 대한 법은 더 없는 없겠죠. 거죠. 그래서 동물권의 시작을 국가봉사견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단초가 풀리겠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사실 우회를 한 거고요. 전략적으로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입법을 김혜지 의원이랑 같이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 통과 비율이 10에서 한 15%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마침표가 몰아쳐서 이제 그 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국가봉사견도 은퇴 후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동물권에 대한 많은 법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국가봉사견들의 처우가 지금은 어떻고 만약 그 법이 잘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바뀐다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친구들이 거의 그러니까 도구인 거죠. 도구여서 그때만 쓰고 네, 있는 동안은 그래도 뭐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은퇴를 하게 되면 입양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매년 좀 차이가 있거든요.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이 견사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조직이 작을 경우 이 아이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유실된 경우도 있거든요. 유실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은퇴 후의 삶은 그 조직에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이 아이들을 돌보느냐의 개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인 거지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견이나 뭐 화재 탐색견 이런 친구들 굉장히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요. 아주 좁고 가느다란 어둠으로 깔려 있는 곳. 들어가야 되고. 예, 소리도 굉장히 그리고 냄새에 민감한데 맞습니다. 후각이. 귀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재직 시에도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것들을 정서 치료 같은 것들을 함께 해주고요. 은퇴를 할 때도 군인이 민간인이 되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입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사례가 놀라운 게 유기견 보호소에서 군견을 데리고 있어요. 만났고요. 그다음에 입양 홍보가 안 돼서 우리나라 군견이 외국에 팔리는 경우도 지금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고아 수출국이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고아는 아닌데 유기견 수출국 같은 느낌으로 네. 많이 좀 해외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예쁜 개체만 원하니까 누가 군견 늙고 병들어서 은퇴한 군견을 데리고 싶겠어요. 생각보다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국가봉사견을 입양하신 분들도 보람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료비가 너무 힘들다. 감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척추 측막염이나 관절 문제, 그렇겠죠. 네, 현장에서. 정서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특수훈련을 몇 년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되고 현장에서는 이 제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부상도 당하면서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나 케어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래도 그 친구들 운이 좋아서 입양을 하는 거죠. 근데 평생을 입양되기 전까지 훈련만을 받고 본인이 그 훈련의 결과를 했을 때 보람과 존재감을 받던 친구들이 그냥 예뻐해 줄 테니까 놀아라고 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영 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그 구조견 방송을 지난달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구조견 누리라고 하는 친구가 직접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영상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네. 이어가겠습니다. 누리 영상. 누리 와 앉아 따라 앉아 앞으로 엎드려 서 지져 네, 이제 말까지 정말 말 잘 듣고 똑똑하네. 우수견으로 졸업할 만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리는 재난공인인증평가에서 1급 자격을 딴 경력 2년 차의 인명구조견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재난 현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면은 아무리 지금은 누리처럼 저런 케어를 받지만 저 케어의 지속성이 또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양 문제 걸리고 또 의료비 문제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우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 핸들러, 그러니까 훈련사분들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직접 구조견도 만나 보셨겠죠? 네,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 안 좋았던 게 저는 구조견을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네네, 전 군견 예랑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건 버려진 건가요? 어떻게 거기로 그렇지는 왔을까요? 않고요. 보통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는데 여주의 반려마루는 안락사를 전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방부 요청으로 네. 예랑이가 반려마루로 오게 된 거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안락사 문제 없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는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전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직에 있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공직에 있어봐서 예랑이를 딱 봤을 때 그냥 한 마리의 개란 느낌보다 국가 봉사 존재. 그럼요. 평생을 수색하고 탐색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 하나 1,300마리밖에 안 되는데 경제강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1,300마리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유기견 보호소를 보내고 외국에 팔고 이건 좀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바로 섰을 때 이게 나라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품격이라는 게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예랑이는 곧 좋은 곳으로 마침표에 의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입양이 된다는 얘기. 네네. 너무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까 공직에 계셔보셨으니까 알겠다 하셨지만 단순히 이게 한 마리 개가 처우가 나아진다, 뭐 세상이 바뀐다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이 와닿았거든요. 네네. 누군가는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일반화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도 그 많은 분들이 아니 장관님 왜 벤처 스타트업들 도와주시지 왜 강아지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강아지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 강아지랑 관련된 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을 대하는 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와서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힘없는 아이들, 또한 여성들, 이것들이 다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어서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그 사회 전체가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폭력은 동물에 대한 폭력이 시작이 되면 같은 집에서요. 동물과 아이와 엄마가 같이 매를 맞는 케이스가 굉장히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이다. 그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전 갖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그런 리포트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빠가 화가 나서 엄마랑 애가 보는 앞에서 이제 기르던 반려견을 뭐 던져가지고 네, 네. 다쳤다 뭐 이런 거 그게 결국 방금 말씀하신 반려동물이 폭행을 당하는 집에서는 아이나 또는 뭐 아내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를 네. 얼마나 네. 이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재난 활동을 사람을 대신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강아지들이 이제 국가봉사견이고 네. 그중에 구조견이 있는데 자, 이 구조견에 대해서 또 마침표가 어떤 세상에 던진 메시지를 영상으로 정리한 게 있어서 저희 보시고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에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 속에 갇힌 생존자들의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로 향한 대한민국 해외긴급 구호대와 구조견 토베기. 구조견 토베기는 사람보다 10,000배 뛰어난 후각, 40배 예민한 청각으로 생존자를 찾습니다. 구조견 한 마리는 대원 30명의 몫을 해냅니다. 험한 잔해 속 구조 활동으로 다치기도 하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작은 영웅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웅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약 8년간의 험난한 현장 활동 후 은퇴하게 되는 봉사동물은 견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고 현장의 트라우마와 부상, 관련 지원법의 부재 속에서 영웅들의 마지막 시간들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 영웅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봉사견의 은퇴 후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와 함께한 마침표의 노력으로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해 봉사동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웅들이 행복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봉사동물 지원을 위한 첫 입법 여정, 그 완성의 마침표를 여러분과 함께 찍겠습니다. 네, 이제 마침표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느낄 수가 네. 있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 멕시코의 국가봉사견이 이제 순직을 했다고 표현이 돼 있고 우리나라 토백이는 붕대 투혼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런 활동, 그러니까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다치거나 네. 또는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이게 입증이 됐나요? 국가봉사견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클리닉들이 있고 전문적인 훈련사나 치유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랑 똑같이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미 과학적,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PTSD라고 하는. 네네네. PTSD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다가 아니라 뭐 네. 물리적으로 어디를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정신적인 부분까지 케어해주는 치유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유능한 구조견이었는데 다음번에 다시 들어가라 그럴 때 안 들어가고 저항을 한다던가 밥을 안 먹는다든가 불안해서 막 그냥 같은 자리에서 뛴다던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통은 강제로 막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충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완화해 주는 거를 훈련 과정에 넣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가 배려가 되는 사회는 음. 사람한테는 진짜 얼마나 더 배려를 할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국가봉사견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단순히 뭐 인명구조견, 뭐 무슨 뭐 마약 탐지견이 아니라 국가봉사견,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공무원이나 공직자처럼 네. 또 대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 뭐 소방청, 군, 또 경찰 소속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게 1,300마리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처우 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퇴 이후에는 입양되지 못하면은 또 어떤 상황에 놓여서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 실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기가 저랑 김혜지 의원이랑 그 유기견 보호소에 보호 활동을 하러 갔다가 예랑이를 만났고 둘이 완전히 붕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국격에도 안 맞고. 근데 정말 예랑이가 특별한 케이스일까? 아니면 전혀 안 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1,300여 마리가 나온 것이고 입양은 그 해마다 다른데 10%에서 20%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또 입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특수견이 입양되는지를 모르세요. 아, 그러니까 입양을 하고 싶어도 네. 실제로 그런 기회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내가 군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방견도 있고 마약 탐지견도 있고 화재 수색견도 있고 굉장히 많은 특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입양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입양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그냥 이 아이들을 키우면 되냐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군견을 일반인이 키운다? 약간 네. 두려울 수도 있죠. 게다가 지금은 딱 입양하는 순간 국가 지원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국가봉사경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 네. 그때는 이제 국가가 함께 이 아이가 생을 다할 때까지 입양자랑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양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인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각 기관은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출퇴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무 수행을 하시느라고도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따로 은퇴한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외에 팔려나가지 말고 우리 진짜 특수견들이 제대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반 가정으로 분양을 해서 은퇴 후에 견생을 시작하는 것이 안락한 네, 제2의 바람직해 보입니다. 견생.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이제 이 마침표의 첫 프로젝트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온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네. 이 동물권 쪽으로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지금 국가봉사 동물 지원법 말고도 네. 또 다른 일들을 벌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법들의 입법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기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게 소비재처럼 너무 쉽게 사시고 그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생명을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의료비 부담과 또 정서적으로 모견이랑 3개월 이상을 있어야 태어나자마자 분리를 시키지 않고 3개월 이상 있어야지 분리불안증이 없는데 대부분의 예쁜 아이들은 3개월 이내에 팔려나가야 돼요. 3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팔기까지의 시간이 3개월밖에 없으니까 네네. 엄마랑 일찍 뛰어야겠네요. 일찍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강아지들을 키우기가 또 되게 힘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좀 정리를 저는 저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번식장에 어미랑 새끼가 저렇게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저게 합법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견보호법을 입법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아지가 1년에 임신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5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임신을 시키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새끼랑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모견이랑 젖을 먹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있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펫숍 규제법, 경매장 철폐. 네. 지금 저 나오는 경매장인 것 같은데. 네네네. 저런 것들도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직접 브리드라고 해서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하는 곳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 유통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 과정에서 당연히 불필요한 마진이 생기겠죠. 마진도 생기고 아이들을 디스플레이 해놓고 이렇게 전시장에서 하듯이 하고 나중에 경매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정말 떨이 지금 물건. 저기가 경매장인데요. 보니까 펫샵이 아니라 네. 이거는 모르겠고. 네, 아까는 보니까 이렇게 무슨 짐짝 같은 플라스틱 네네네네. 박스에 담겨져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네네네. 그랬네요. 그걸 같이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분리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영등포 수산시장 가면 도매로도 하지만 들어가서 네. 할 수 있듯이 지금 그걸 보신 거고요. 아. 또 이제 다시 또 펫샵으로 와야 되고 펫샵에는 조그만 유리 안에 아이들이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갇혀 있다가 일정 기간이 안 되고 몸집이 커지면 더 안 팔리거든요. 그 안 팔리는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든 케이스를 알지는 않는데 결국은 또 이제 어딘가로 우리가 물건이 안 팔리면 재고. 네, 재고가 되는 거죠. 네.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 모든 동물들이 펫샵에서 다 팔려나가지 않을 텐데 과연 어디로 그 새끼 강아지들은 가는지. 어쨌든 불필요할 정도로의 많은 수가 어떤 그런 돈벌이를 위해서 생산되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크게 문제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게 생명인데 소비재처럼 갖고 싶어. 요새 갖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가 아니라 엄마 나 강아지 갖고 싶어. 그 모습만. 나 예쁜 강아지 갖고 싶어. 그래서 그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하다 보니까 빨리 찍어. 그리고 요새는 뭐 말티푸가 인기야. 그럼 말티푸 많이 찍어. 이제 이렇게 되는 소비 방식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도 생명을 정말 중시한다면 건강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건처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인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 정서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해서 혼자 둘 수가 없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병원 드나드느라고 바쁘고.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유괴견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예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케어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 책임이. 하면서 이제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에 있고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게 놀라웠어요. 슬관절 탈구라는 병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외국에서 그렇게 빈발하는 병이 아니라는 건 진짜 뭔가 생산 환경 자체부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얼마나 건강한 아이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작고 예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견이 1년에 몇 번씩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뜬장이라고 그래서 번식장에서 강아지들을 구출을 했을 때 태어나서 걸어보질 못해가지고 뜬장 밖에서 서 있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평생을 뜬장에서 산 어미는 밖에 나와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걷고 달려야 되는데 계속 앉아 있은 거죠. 임신하고 앉아 있고 임신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근육이. 우리도 좀 뭐 어디 부러져 갖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면 나왔을 때 어지럽고 다리에 근육이 풀리고. 없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아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로 좀 함께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네.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를 법으로 네. 뭔가 강제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로 지금 해서 더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빨리 마침표를 찍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이제 법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되는데 그 법이 통과되는 비율이 10에서 15%이고 설령 통과가 됐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셔서 법은 법대로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가고 실행이 안 돼요. 네, 이게 항상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법이 갖는 강력함은 뭐냐면 이제 공식화됐으니 더 이상 이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라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회의 변화는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캠페인처럼.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희가 국가봉사견 말은 들어보셨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쫙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네네네. 강아지. 이게 하나예요. 네. 화재 탐지견입니다. 하나 2027년에 은퇴할 예정이에요. 2027년에 은퇴할 예정이에요. 네네. 앞으로 소방청에서도 이 화재 탐색견은 2마리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한 친구들도 있고 은퇴할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의 사진들과 얼마나 영웅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쵸. 이야기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서사. 그러면 내려 받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까신 다음에 챌린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 딱 열고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었던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지킬 때입니다. 국가봉사견지원법 통과시켜 주세요. 국가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뒷부분만 앞은 자유롭게 하시고 뒷부분만 이렇게 해서 챌린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입법 청원 사인 같은 것도 릴레이로 다 할 거고요. 또 법이 통과돼도 국가가 예산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300마리가 다 은퇴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은퇴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국가 지원이 있기 전까지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클라우드 펀딩도 모집을 해가지고요. 브릿지처럼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갈 네. 수 있게끔. 그럼요.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입양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가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한테 이제 국가에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얘가 입양을 하셨는데 이 아이가 수색견이었는데 독사에 물렸었어요. 그래갖고 은퇴를 했는데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독이 몸에서 계속 퍼지면서 의료비가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입양 자체를 뭐 후회까지는 아닌데 너무 버겁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바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필요한 의료비들을 돕는 일을 좀 마침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브릿지도 하시네요. 네, 정말 네, 필요한 네. 일에 네. 다리도 놓아주시고. 네.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마침표의 활동 중에 지난 2월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마침 내 짝? 네. 이런 행사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행사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입양하실 때도 얼굴만 보세요. 근데 결혼하실 때랑 똑같아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되게 활발한데 내성적인 아이를 입양하시면 그 아이가 문제 있는 강아지가 돼요. 주인이 내성적이신데 완전 개발랄한 친구를 입양하시면 이 친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파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또 입양을 할 수 있나가 생각 외로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는 분야세요. 네. 그래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네. 같이 유기견 봉사를 가서 자기의 성향을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요. 강아지의 성향을 미리 다 저희가 만들어 놓거든요. 마침내 짝 이런 얘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마침표라서 마침 내 짝 이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침 내 짝. MBTI처럼 서로 비슷한 아이를 매칭을 해가지고 함께 지내보는 겁니다. 지내보고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면 임시보호를 하러 데리고 집에 가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면 입양하겠습니다. 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양의 절차를 막상 가면 그날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동거 후에 결혼하는. 네, 근데 이게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입양이 부담스러우시면 임시보호만 좀 해주시고 해봐요. 임시보호도 뭔지 내 인생에 그런 건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저렇게 와서 함께 반나절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입양이 좀 잘 된 강아지의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콤이라고 저희가 그 마침내 짝 하러 갔는데 이게 대형 스탠다드 푸들이라고 굉장히 큰 푸들이 있어요. 막 거의 저만한. 와. 저보다 좀 작죠, 반이지만 굉장히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유행처럼 리트리버나 스탠다드 푸드를 또 많이 전원주택 같은 데서 하시다가 또 유행처럼 많이 버리셔갖고 이 아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푸드를 한번 입양시키려면 일반 가정은 안 돼서 커서. 네, 저희 회원이 또 충정사라고 충무로에 있는 절에 절이요? 네, 절에다가 입양시켰습니다. 지금 새콤이라는 네, 푸들이 네, 네, 네. 절로 갔어요. 충무로에 가시면 새콤이가 맞이하실 건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다시 그 절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충정사입니다. 아 지금 저 사진 네네네, 속에 맞습니다. 새콤입니다. 네. 네. 충전사로 입양이 된 새콤이. 네. 진짜 좀 크네요. 근데 원래 푸들 사이즈가 좀 크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푸들들은 좀 교배에 의해서 작아진 거라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사실 지식은 없고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 푸들이라고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정도의 크기인 아이들이 저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한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들 또 입양하셨다가 이제는 또 많이 파양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파양되는 종류에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게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너무 아프죠. 그만큼 너무 아프죠. 유행에 따라서 네. 물건 사듯이 네. 무슨 패션 유행하듯. 그래서 큰 아이들이 지능이 높다 보니까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건 통계로도 나오는데 실제 부정이랑 추석이 지나고 나면 유기견의 신고율이 확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제주도까지 가서 유기를 시키고 오는 혹시 돌아올까 봐. 그럼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리트리버로 가득 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대형견들이 제주도에서 유기되고 있고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바다를 못 건너오게. 네, 네.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다시 좀 밝은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그 스탠다드 푸들 새코미 네. 그러면 절에서 살면은 대웅전 안에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마침내 소풍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웅전 안에는 원래 반려견들이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지스님이랑 같이 이제 뭐 저출산이고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외로워가지고 새로운 사회 병폐 문제가 저기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와. 그래서 사회 병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모든 강아지들이 모든 장소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열렸으니 한 번 정도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프로젝트가 마침내 소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이 마침표는요.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강아지를 사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모든 장소에 강아지가 허락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행처럼 금지시되고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스님께서 모든 생명을 부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적이 다 차고요. 대웅전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저렇게 좋아하나요? 굉장히 다들 얌전하게 있었고요. 불공도 다 잘 드렸습니다. 생명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종교계까지 동참한 행사. 네. 참 좋은 말이네요. 지금 생명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소풍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사찰의 대웅전이었다라는 건 너무 흥미로운데 다음 소풍은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의미여서 그 회원사분들은 성당에 꼭 가보자. 성당요? 성당에 가서 같이 미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봄에 또 저희는 어딘가에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때 가시고 행사 이후에도 한번 뵙고 싶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그리고 행사 말씀 나왔으니까 내일 일정표에 보니까 중요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송년회 겸 네, 송년회 겸 이제 입법 촉진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그 변호사 전문가 100분 예, 모여 있는 곳이 영우라는 곳이거든요. 네, 영우랑 그리고 또 우리 이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는 개인들이 가입해 있는 게 애견협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유관기관들이랑 같이 입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입법을 반드시 내년에 다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입법 촉진식을 갖게 됩니다. 내일요. 네, 참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냥 보내드릴 수 없는 문제가 결국은 이 유기견 문제고 사실 안락사라는 단어는 좀 잘못된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안락하지 않은 강제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은 결국 우리 사회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금 많이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만 그 464억 정도가 이 동물보호센터의 예산으로 소진이 됐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 비용 안에 안락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정말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저건 지금 운영비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운영비 예산. 안에 안락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래 안락사는 포함되지 말고 사료비나 뭐 돌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안락사가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 10일 안에 유기견 보호소에 입소한 아이가 10일 안에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10일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네네. 원래 30일이었는데요. 그것도 법 개정이 돼서 10일로 바뀐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일 안에 대부분은 사실은 못 찾거든요. 그래서 10일 이후에는 안락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안락사 시켜도 되기 때문에 10일 이후에는 아이들의 생명을 뭐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이쪽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아시게 된 분들은 떠돌이 개지만 자유로운 아이들을 왜 유기견 보호소에 넣어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도의적으로 참 하기가 힘든 결정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그렇게 많던 바둑이들이 이제 다 없고 목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길에서 떠돌이 개를 보호소에 보내면 그게 보호소가 아니네요. 그렇죠. 현재로선 그렇죠. 10일이라는 숫자가 그 주위 새로운 가족을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이의 그냥 개별 아이들의 운에 지금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30일에서 10일로 그건 줄어서 법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전 정확한 것은 그 당시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30일 동안 아이들을 유기견 보호소에 두니까 아무래도 위생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30일까지는 유해하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10일 안에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을 10일은. 만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런 동물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건데 저렇게 많은 동물들이 저기 30일 동안 있으면 진짜 안 그래도 포화 상태라는 보호소가 더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버려지는 동물이 나오는 그 어떤 원인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결론에 이르는데 뭐가 지금 가장 큰 어떤 지점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을 요하는 부분일까요? 일단 저희가 국내의 동물 보호 단체들이랑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365일 정말 잠도 안 주무시고 뛰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한번 간담회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숭고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깔때기의 입구를 막지 않는 한 이건 너무 소모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또한 무의미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함께 깔때기를 막아봅시다. 깔때기의 입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입법밖에 없는 것이고 법이 통과가 되려면 굉장히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년에 정책연구소를 오픈을 합니다. 네. 이름이 대안민국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안민국. 네네네. 대한민국의 대안을 많이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아. 대안민국을 만드는데요. 국가 정부나 국회의 입법팀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조사를 해서 제시하려고 하고요. 관련된 칼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면서 네. 좀 전문적으로 이걸 사회 문제로 다가가서 이 생산 유통에 대한 부분을 지금보다는 훨씬 시스템적으로 잡고 소량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사회적 기회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고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이 되려면요 물질적 풍요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격이 함께 문화로 올라가야만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고 보기가 힘든데 문화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의 시민 정신이 함께 올라가야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분들이랑 함께 잘 풀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제 나름대로의 명분과 사명감도 있습니다. 네.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격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라는 말씀 와닿고 오늘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모시고 잠시 어떤 동물 문제 해결
전문가가 네. 된 듯한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마침표는 비단 그 동물 문제에만 천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다음 도전 과제가 뭔지도 궁금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도전은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자립준비 청년과의 따뜻한 동행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이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 회원분들 중에 동물권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잠재적인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인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사람에 대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또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23분이 그 문제를 같이 풀고 싶다. 그래서 풀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는 경제적인 풍요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국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상장사 이상의 기업들은 ESG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항목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회사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일정이 안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이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케어해주지 못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외부는 점점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외롭고 사회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건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착한 어른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모 삼촌 프로젝트 등 여러 개를 또 하고 있고요. 되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를 내시는 분 있고 그거 이렇게 풀어보자.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다시 풀어보자.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서 한 6개월 이상 풀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해외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자리를 잡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40대 전후에 한국에 많이 또 옵니다. 들어와요, 다시. 예,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장관님 해외에는요, 미국조차도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이랑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스타트업은 다 대기업만 무언가 할 수 있는 대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할 곳도 못 찾고 기회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전통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신산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가 원만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원활하지가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 베이스를 두고 있던 4명의 청년이 저한테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을 한번 오픈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무릎을 쳤죠. 99.9% 기업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이 큰 기업들은 대기업의 하도급인 상황이고 그분들의 연세가 7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2세 경영을 시작해야 되고 업종을 변경해야 되고 이게 또 하나의 소프트 랜딩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팔고 나가시면 개인적인 경제적인 성과는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고용이나 그 밖에 기반 산업들이 많이 흔들려서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놀라운 건 외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낸 이 40대 청년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더 놀랍고 좋다.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연결을 할 테니 당신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번 연결해보라. 그래서 내일 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 4명의 청년이. 그게 또 내일 송년회 행사에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누구나 문제를 낼 수 있고 여력이 되면 네. 그 문제를 같이 풀면 됩니다. 같이 풀면 됩니다. 네, 네. 와, 진짜, 네. 너무 여러 가지로 내일 행사도 잘 치르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이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매우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출연자들이 도전하는 30초 안전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국가봉사동물 지원 법안 통과를 위해서 SNS 챌린지 캠페인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 시작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네. 아까 했는데 네. 한 번 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각인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하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는 까만색 강아지가 하나입니다. 소방청 소속이고요. 2027년도에 은퇴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화재 속에 어려울 때요.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화재로 소실된 시신까지도 하나는 다 찾아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같은 아이들이 은퇴 후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침표가 국회와 함께 입법을 했습니다. 이 입법이 내년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 아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킬 때입니다. 국가봉사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가 응답할 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 마침표 연구소장님이셨고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